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인데요. 당시에는 이 그룹 미팅, 단체 미팅이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호기심에서 몇 차례 참여를 해봤는데요. 일단 미팅 날짜가 정해지면은 가슴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내가 꿈에 그리던 이성을 진짜 만날 수 있을까? 이제 미팅 장소에 가서 문을 여는 순간 벌써 이제 가슴은 더 떨리기 시작하죠. 문을 열면은 대개의 경우에 이제 여학생들이 와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 기대감이 이제 막연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겁니다. 저 가운데 저 사람은 진짜 마음에 든다. 이 사람은 별론 같은데, 이 사람 걸리면 좋을 것 같고, 저 사람 걸리면 진짜 좋겠다. 그래서 자리에 딱 앉는 순간, 상대와 얼굴을 마주치게 되는데, 그 순간, 특히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좋다, 싫다가 대번에 결정돼 버립니다. 오늘 미팅은 성공이다. 아니면은 이번에도 또 꽝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려요. 근데 비단 이거는 외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수십 명, 수백 명의 그 선배들과 동료들 만났는데, 처음 만나는 순간 좋다고 분류가 된 사람들은 제가 퇴직할 때까지도 대체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요. 싫다는 인상을 받았던 사람들은 제가 퇴직할 때까지 대개의 경우 서먹서먹한 관계, 아니면 그리 친근하지 못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0명쯤 모이는 곳에 가면 대개의 경우 한두 명은 아주 친해지고, 다른 한두 명은 아주 싫어지고, 그 나머지 7, 8명은 이제 그저 그런 관계로 이제 유지가 되는데요. 그래서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참 좋을 텐데 왜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될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분별심이 고통의 뿌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기독교에서도 이 선과 악을 인간이 구분하게 되면서 고통이 시작됐다, 죽음이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우리 몸에, 우리 머리에, 이 두뇌 한가운데 가장 깊숙한 곳에 이 생존을 책임진 두뇌, 아미그달라, 우리말로는 편도체라고 하는데, 이 생존을 책임진 이 밤톨만한 한 쌍의 두뇌가 존재합니다. 그 원시적 두뇌라고도 하는데, 이 생존을 책임진 두뇌 아미그달라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 심리적인 위험을 구분하느냐? 그거는 사랑입니다. 이게 이 아미그달라를 일명 머릿속의 어린아이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내 머릿속에 5살짜리 꼬마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는 5살짜리 꼬마가 들어있습니다. 80, 90대 할머니, 할아버지도 감정은 5살짜리 어린아이하고 똑같습니다. 감정의 나이가 있을 리 없죠. 5살짜리 꼬마가 화내는 거하고 90 먹은 할아버지가 화내는 거하고 화가 다릅니까? 나이 먹은 화는 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슬픔도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돼 있냐 하면은 5살 이전까지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감정으로 배우게 되죠. 감정만 배웁니다. 5살 넘어서부터는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좋다, 싫다를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깨끗한 건 좋다, 더러운 건 싫다, 또 예쁜 건 좋다, 못생긴 건 싫다, 높아지는 건 좋다, 낮아지는 건 싫다, 앞서는 건 좋다, 뒤지는 건 싫다, 돈을 많이 가지면 좋다, 돈을 적게 벌면 싫다. 이렇게 구분을 해버려요. 이거 다 배웁니다. 5살이 넘으면 이게 언어를 통해서 개념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감정은 5살 이전에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5살이 넘으면 감정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든 5살짜리 꼬마는 뭘 기준으로 내가 그 위험을 분류하느냐. 아까 이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 유쾌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생존에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불쾌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딸아이가 30살쯤 됐을 때의 얘기인데요. 제가 거실에 앉아서 신문을 보이는데 그 딸아이가 나무 의자를 낑낑거리면서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 이거 봐 하고 외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이 나무 의자를 이게 온 힘을 다해서 들어 올리는 척 하면서 힘에 붙여서 이렇게 비틀거리는 신용을 하다가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걸 보고 딸아이가 깔깔대며 좋아서 웃었어요. 왜 좋아서 웃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와 너는 정말 힘이 세구나. 아빠는 이 나무는 도저히 못 들어올리겠다. 이거 봐 아빠 쓰러지잖아. 이렇게 말했더니 이제 아이가 이제 기고만장해진 거죠. 아 나는 정말 힘세다. 그렇게 느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좋은 감정이 흘러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남보다 높아진다, 칭찬을 받는다, 존중을 받는다, 앞선다, 더 많이 갖는다. 이럴 때는 이 자신감, 행복감, 기쁨, 그다음에 자존감 이런 좋은 감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때 내가 벌떡 일어서 가지고 의자를 한 손가락으로 들어 올리면서 야 아빠는 이거 봐라. 아빠는 이렇게 힘이 세잖아. 너는 그런데 그거 의자를 들어오는데 그렇게 낑낑거려?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 엉엉 울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시당했다고 느끼니까. 나는 애를 써서 이렇게 의자를 들어 올리는데 아빠는 나를 무시한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화가 나겠죠. 그래서 화가 생기는 겁니다.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존중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내가 남보다 뒤진다. 이럴 때는 화가 나고 우울하고 슬퍼지고 외로워지고 온갖 감정들이 다 생겨납니다. 절망, 수치심.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이 머릿속에 5살짜리 꼬마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생산해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나는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느끼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느끼는 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은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상처가 많을수록 남이 슬쩍만 건드려도 상처가 아프게 느껴집니다. 3도 화상 환자를 손가락으로 슬쩍 건드리면 엄청나게 아프다고 그러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5살이 되기 전에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어린아이는 나중에 커서도 남이 뭐라고 그래도 싫은 소리를 해도 그렇게 쉽게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 좋은 감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커서도 원래 감정 자체에 상처가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한 직장에 다니는 여성인데 아주 작은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거절을 당하거나 싫은 소리를 들어도 굉장히 아파합니다. 굉장히 우울해하고 낙담하고 왜 그런가 하면은 어릴 때 너무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젊은 사람만 그런 상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상처가 많습니다. 이 한 종갓집 그 맏며느리는 이 명절 때만 되면 이 고역입니다. 왜냐하면은 시어머니가 전화로 명절 되기 전에 하루 전에 와서 음식을 차리고 명절이 끝나면 또 하루 더 묵고 가라. 뒤처리를 하고 가라.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근데 그걸 화가 나더라도 표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안 분위기가 망가지니까. 근데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걸까? 감정이 시키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걸까? 사랑받고 싶은 겁니다. 며느리한테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서 강요를 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좀 해줘. 나 좀 챙겨줘. 내가 하자는 대로 좀 해줘. 5살짜리 꼬마가 그 할머니의, 시어머니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는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거를 며느리한테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면 저 사람의 머릿속에는 5살짜리 꼬마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1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다라고 분류할 경우에 어떤 일이 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어떤 이성을 좋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좋다라는 생각을 한번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는 저 남자가 좋다. 나는 저 여자가 좋다. 이렇게 분류하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잘 살펴보세요. 자, 먼저 좋아하면은 내가 저 여자가 좋다. 저 남자가 좋다 그러면 보고 싶죠. 눈으로 보고 싶어요. 가까이. 자주 보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주 보면은 만지고 싶어요. 손으로. 그럼 손을 잡죠. 손을 잡으면 더 잡고 싶어요. 그럼 안게 되죠. 안으면 더 끌어당기고 싶어요. 그럼 더 밀착합니다. 이 한 노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 노부부는 그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자 둘이 한 5살쯤 되니까 이 아들 부부가 우리는 분가하겠다고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자들한테 정이 든 이 노부부는 어떻겠습니까? 손자를 붙잡고 싶죠. 나는 손자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좋은 감정이 생기고 붙잡고 싶은 이런 감정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너무 강한 겁니다. 나는 손자가 너무 좋다. 그럼 그걸 못 놓게 되죠. 그런데 아들 부부가 손자를 떼가려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너희들이 분가를 하면 나는 상속 재산을 단 한 푼도 물릴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고통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돈이나 명예도 마찬가지죠. 돈이 좋다 그러면 돈에 너무 집착하고, 명예가 좋다 그러면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권력이 좋다 그러면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죠. 권력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권력 때문에 망하고, 돈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돈 때문에 망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싫다고 분류할 때는 어떻게 되냐? 싫다는 좋다보다 더 큰 고통을 유발합니다. 왜? 네, 좋다는 감정은 집착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싫다고 분류하면은 이 나쁜 감정을 우리가 이제 품게 되는데, 나쁜 감정은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억누르게 돼요. 그냥 불쾌하니까. 몸에서 나쁜 감정을 품으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쫙 이제 분비가 되는데, 그러면은 불쾌하니까 이게 억누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몸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 잔소리 많은 시어머니를 탁 떠올리면 싫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 싫다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막말하는 상사를 떠올려도 이제 싫다라는 감정이 들어오고, 매일 이 싫은 상사와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눈앞이 캄캄해지죠. 절망스럽고 아무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 다음에 술 주정하는 남편과 평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정말 우울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된다.
싫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싫은 감정이 생기고 그 싫은 감정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억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임용고시에 4번 떨어진 그 한 독자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이 남성은 이제 임용고시에 자꾸 떨어지니까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임용고시 준비만 해서 단숨에 합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학원 강의 첫날 이 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하루에 300페이지씩 공부를 해서 20년 만에 사법고시를 통과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모골이 송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하루 300페이지씩 그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러면 나도 하루에 300페이지씩 공부하니까 나도 20년 만에야 그 임용고시에 통과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 생각을 품게 되니까 불안하죠. 불안한 감정이 일어나면 억누르게 되죠. 억누르게 되면 더 거세게 일어나죠. 그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억누르니까 더 거세게 일어나요. 그럼 더 거세게 억누르고 그럼 또 거세게 일어나고 또 억누르고 그럼 이게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보려고 딱 펴면은 한 페이지를 보는데 서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이 싫다라는 생각을 품게 되는 순간 싫다라는 그 감정이 생기고 싫은 감정이 생기고 그걸 억누르게 된다. 그래서 고통스럽다. 우리가 이제 억누르는 감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억눌리는 감정을. 억누르는 감정은 무의식에 저장이 되는데, 무의식에 저장이 되면은 그 눈앞에 현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억눌린 감정이 표출된 것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 제가 만약 내가 어떤 감정을 억누르고 있으면 억누르고 있으면 그 감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감정이 어떤 식으로든 현실로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두뇌가 아는 그런 감정도 아니고 무의식에 억눌려 있는 그런 감정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면 내가 어떤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사회적으로도 이제 도덕적이다라는 평판을 받고 있는 한 회사의 사장이 그 회사의 비서하고 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도덕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의아해하죠. 그런데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다. 성욕은 비도덕적인 것이다. 라고 분류를 해버리면 성욕은 나쁜 것이다. 라고 분류를 해버리면 억누르게 됩니다. 억누르면 그게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요. 어떤 식으로든. 억눌리는 것은 반드시 표출이 돼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바람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억누르는 감정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일 주말마다 이제 텔레비전만 보는 남편. 아내는 주말에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정신없이 바쁜데 아들은 2명이 있는데 남편은 아들하고 놀아주지는 않고 소파에 누워서 계속 텔레비전만 본다. 주말마다 그런다.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나
화가 치미는 일이죠. 저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다 있나. 이기적인 걸 못 참죠. 우리 남편은 너무나 이기적이다. 근데 자기 자신을 이 배려심이 많은 사람으로 이 확고하게 믿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나는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기심이 많아서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을 되게 싫어해요. 사람이 왜 남을 배려 안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나. 근데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을 아주 싫어한다 하면서 이렇게 억눌러 버리면 이기적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남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인 사람을 싫어하니까 이기적인 남편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봐라. 내 마음속에 이기심을 싫어하는 분별심이 들어있지 않냐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돈 낭비는 나쁘다. 돈을 낭비하는 건 진짜 나쁘다.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믿음이 강한 남편은 돈을 헤프게 쓰는 여성을, 아내를 보면 못 참습니다. 가계부를 들춰보고 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고 체크를 하고 이렇게 간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돈을 헤프게 쓰는 걸 못 참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걸 억눌러 놓으니까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런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강요는 나쁘다라고 강하게 믿는 사람은 강요하는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는데 강요하는 사람이 굉장히 싫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강요하는 생각을 내가 너무 감정을 억눌러 놨구나. 그래서 이제 강요하는 사람이 자꾸 눈앞에 나타나는구나. 그럼 난 진보주의자다 라고 강하게 믿는 사람은 보수주의자가 나타나면 아주 싫어합니다. 거꾸로 난 강한 보수주의자다라고 믿는 사람은 진보주의자가 TV에 나오면 확 꺼버리죠. 내가 억눌러 놓은 감정을 내가 너무 싫어서 억눌러 놓았는데 그게 눈앞에 나타나니까 꺼버리는 거예요. 예쁜 게 좋다라고 믿는 사람은, 너무 그 집착하는 사람은 그 안 예쁜 거를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이 감정이 투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쁜 게 너무 좋다 이렇게 강하게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늙어갈 경우에 자기 자신을 되게 싫어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못생겼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너무 분별심이 너무 강하면은 자기 스스로 제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돈, 권력이 좋다고 믿으면 이 권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우리 많이 봤죠. 권력을 너무 좋다 해서 권력이 너무 좋다고 믿으면은 권력이 없으면은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집착이 그렇게 너무 강하면은 나중에는 권력한테 당하게 됩니다. 권력을 잃고 권력한테 이제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런 사례가 국내외에 많이 있습니다. 그 유능한 게 좋다라고 강하게 믿는 사람들은 또 자신이 무능해지면 자신을 혐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유능하다, 무능하다 이런 분별심을 품지 않아야 변함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억눌린 감정은 다 어디에 들어있을까? 우리는 이제 감정이 마음속에 들어있다고, 몸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정이라는 건 몸이 아니라 이 몸의 공간 바깥에 감정의 공간이 있고 그 바깥에 생각의 공간이 있고 그 바깥에 영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몸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의 공간, 이 무의식 공간에서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이 감정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온몸에서 이제 분비가 되면 몸에서 감정이 흐르는 것으로 착각하고 몸을 억누르게 된다. 그래서 가둬놓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이 인체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몸이 나가 아니라 마음이 난데, 내 몸도
마음속에 들어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마음이 몸 밖에 있다. 몸도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현대 과학이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기쁨을 느끼기 전에는 이제 인체 에너지장 카메라로 촬영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밝은 모습이죠. 근데 기쁨을 느끼면은 더 밝아지죠. 환해지죠. 그 다음에 슬픔을 느끼기 전에는 이렇게 환한 모습인데 슬픈 일을 기억한 뒤에는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그 다음에 분노를 느끼기 전에는 이렇게 환한 모습인데 분노를 느끼고 나서는 이렇게 빨갛게 달아오르죠. 근데 제가 이제 지역 방송사에 가서 일을 할 때 거기에 있는 그 임원들 10명을 그 에너지장 카메라로 이제 사진을 찍어보게 했는데 10명 가운데 9명이 이렇게 빨갛게 나타났어요. 이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에너지장 카메라 찍어보면은 빨간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왜냐면은 화가 많아요. 또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면 이렇게 빨갛게 나타나요. 근데 이런 생각이, 이런 감정들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다 사라지면은 하얗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받아들이면은 이게 빛의 색깔입니다. 모든 빛을 다 받아들이면은 백색이 되거든요. 네, 모든 빛을 다 받아들이면 백색 빛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마음, 이 무한한 사랑이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죠. 다 받아들이면 내 색깔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백색이 된다. 그 백색 빛으로부터, 즉 사랑으로부터 모든 빛이 태어나는 겁니다. 빨주노초 파남보도 다 백색, 흰색 빛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최대한 의식적으로 좋다라거나 싫다라는 감정을 모두 배제하고 사는 게 제일 좋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얼핏 생각하면은 좋다, 싫다라는 불멸심을 다 없애버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죠. 그런데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억누르게 됩니다. 싫다는 감정이거든요. 없애버려야 된다. 싫다. 쫓아버려야 된다. 이거 자체가 불멸심입니다. 불멸심을 없애기 위해서 또 불멸심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제 갇혀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다 받아들이면은 분별심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의 공간을 넓혀서 점점 넓혀서 이 마음을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을 닫고 내가 다 이제 억누르거나 외면해버리면은 그 어디에 갑니까? 그 감정들이 다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감정은 이 감정을 털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을 열고 어떤 분별심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받아들이면 사라진다. 받아들이는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마음이거든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몸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참 난감하죠. 내가 몸으로 어떻게 감정을 받아들이냐. 그럼 내가 몸이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는데 받아들인다는 것은 몸으로는 감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내가 마음이 되면 마음은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모든 감정을 다 받아들이고도 이 공간이 99.99999%의 공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억눌린 감정은 이게 계속 갇혀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는 반드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주부의 이야기인데요. 이 주부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이제 화가 나니까 옷장을 탁 열더니 가방을 탁 싸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걸 보니까 더 화가 나죠, 아내는. 왜 화가 납니까? 모든 감정은 5살짜리 꼬마가 만든다고 그랬죠. 다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5살짜리 꼬마인데 남편이 싸우다가 가방을 싸들고 뛰쳐나와 버리면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사랑받고 싶어서 왜 사랑을 안 주느냐고 막 싸우고 있는데 탁 뛰쳐나와 버리면 나는 완전히 버림받았구나. 그래서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화가 나니까 핸드폰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퍼붓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았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남편도 성질이 날 만큼 나니까 아예 집을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화 때문에 인생 망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인데요. 그 아나운서를 모집하는데 한 명을 뽑는데 많은 응시자가 이제 지원했어요. 그런데 한 아나운서가 이제 최종 면접 시험을 앞두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대에 서서 이렇게 오디션을 해야 되는데 울음을 터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나는 시험을 못 보겠다. 너무 떨려서 못하겠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왜 울음을 터뜨렸을까? 5살짜리 꼬마가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나는 인정을 받고 싶다. 사랑을 받고 싶다. 이 욕망이 너무 크니까 여기서 떨어지면은 나는 완전히 버림받는다. 그러니까 그 이면에 숨어있는 두려움도 그에 상응할 만큼 커지는 거죠.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이 클수록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꽉 억누르고 있으니까 막 더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두려움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울음을 터뜨리고 도저히 그 시험을 못 보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칼 융은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나로 알고 살아가는 이 얼굴은 일종의 가면이다. 사람들이 세상에 드러내는 얼굴은 가면이고 사실은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감정, 이것이 진짜 나다. 이제 칼 융은 이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감정을 그림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그림자를 사람들이 세상에 투사해서 나쁜 놈이라고 규정하고서 맞서 싸운다. 근데 사실은 자기 감정하고 맞서 싸우는 겁니다. 내가 무의식 속에 억누르는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투사돼서 나타나는 건데 내 눈앞에 그거를 남의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서 막 저 나쁜 놈, 막 진보주의자, 보수주의자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싸우는 거죠. 그게 사실은 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억눌리는 감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억누르는 감정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플러스 에너지와 마이너스 에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만 존재할 수도 없고 한쪽이 존재하면 다른 쪽도 존재해야 됩니다. 억누리는 감정이 있으면 그걸 억누르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일에 여기 나올 때, 야, 오늘은 내가 강연할 때 러닝구 차림으로 한번 강연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즉각 내 마음속에서는 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그 감정을 억누르는 그 생각을 억누르는 생각이 나오겠죠. 그 억누르는 그 생각이 바로 이제 사람 속의 사람인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데 얼굴도 모르는데 그래서 너무 그 남자가 좋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그 남자한테 불쑥 다가서 난 내가 좋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마음속에서 뭐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들립니까? 야,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엉뚱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또 억누르죠. 그 억누른 그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할 일은 뭐지? 하고 딱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빨래도 해야 되고, 세탁소도 갔다 와야 돼. 세탁소는 빨래하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세탁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우체국도 다녀와야 되고, 학교에도 다녀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시댁에도 다녀와야 되고, 이게 할 일이 이렇게 쭉 떠올리면은 표정이 바뀝니다. 근육이 단단해져요. 긴장을 하니까. 내가 할 일을 떠올리면. 근데 이렇게 내가 할 일만을 생각하는 존재가 또 들어있어요. 나는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그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감정을 억누르는 존재가 있고, 또 나를 비판하는 존재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험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에이, 그 바보같이 이번에 또 떨어졌어? 하고 나를 비판하는, 넌 정말 못났구나. 너는 무능력하구나. 이렇게 비판하는 존재가 또 들어있어요. 그게 누군가? 이거는 이제 나를 비판하는 존재, 비판자도 들어있고, 나를 통제하는 통제자도 들어있고, 이 감정을 통제하는 게 바로 이 통제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면 화를 그대로 표출시키지 않죠. 내가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하는데 내가 무지무지 화나는데 그 감정을 시어머니한테 화풀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억누르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통제자입니다. 통제자. 자, 여기서 그러면 이런 그 감정을 억누르는 생각들은 어디에 있냐? 감정의 공간, 아까 바로 밖에 공간에 있다고 그랬고, 그 감정을 통제하는 존재들은 바로 또 그 밖에 공간에 있어요. 감정이 못 나게 억누르는 겁니다. 생각이. 그 내 마음속에도 우주가 들어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수많은 존재들, 자아들이 들어있습니다. 수많은 나들이 들어있어요. 자, 억눌린 감정은 이제 꿈에도 나타나는데 어린아이들일 경우에 이 괴물에 쫓겨다니는 꿈을 자주 꿔요. 저도 어릴 때 그랬는데 이 괴물에 쫓겨다니는 꿈을 꾸는데 거기서 괴물은 누구겠습니까? 부모예요. 부모들이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이렇게 계속 통제를 하니까 아이들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도망치는 거는 아이들 자신이고 쫓아오는 괴물은 부모입니다. 자, 그래서 싫다, 좋다, 옳다, 그르다, 또 깨끗하다, 더럽다. 이런 모든 그 분별심이 바로 이제 고통의 뿌리다. 분별하는 순간 쪼개게 된다. 좋은 것, 싫은 것, 깨끗한 것, 더러운 것, 옳은 것, 그른 것. 이렇게 분별하게 되면은 마음이 쪼개져서 전체를 못 본다. 그리고 싫다고 분류하는 순간 내가 억누르게 돼서 그 무의식에 갇혀버린다. 무의식에 갇혀버린 억눌린 감정은 현실로, 눈앞의 현실로 나타나서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힌다.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이 억눌린 감정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는 것은 몸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